안녕하십니까. 시간, 공간, 사람입니다. 도시에는 늘 무언가가 세워집니다. 동상, 기념비, 조형물, 정원의 표지석.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기도 하죠. 때로는 그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불편한 감정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의 조형물이 세워졌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격한 논쟁을 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흉물스럽다고 말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도시에 필요한 상징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이것을 원했느냐고 묻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광화문 광장의 조형물 관련 논란입니다. 조금 더 크게 말하면요, 조형물의 정치학입니다. 여기서 정치학이라는 말은 정당이나 선거 이야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도시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 의미를 누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결국 도시는 누구의 기억을 남기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광장의 장면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넓은 보행 공간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걷고 사진을 찍고 행사가 열리고 관광객들이 오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은요, 단순한 광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권력의 축이 지나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궁궐이 있고 대로가 있고 국가기관이 있고 도시의 상징이 모여 있습니다. 동시에 이곳은 시민이 기억이 쌓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였고 외쳤고 기다렸고 때로는 침묵했고 또 때로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무언가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설치 작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에 새로운 문장을 쓰는 일입니다. 이곳을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 장소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장면을 도시의 얼굴로 담겠습니다. 물론 도시조형물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말을 합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처럼 상징성이 강한 장소에서는 그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형물 하나를 보고서도 단순히 모양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도, 그것이 놓인 자리, 그 결정을 둘러싼 전체 과정, 그리고 그 장면을 보게 될 시민의 감정까지도 함께 읽습니다. 공공조형물 논란은 대개 아주 단순한 말에서 시작합니다. 예쁘다, 이상하다, 멋있다, 흉물스럽다. 겉으로 보면요, 취향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공간에서의 조형물은 단순한 취향의 대상은 아닙니다. 내 거실집에 놓는 물건이라면요, 내가 좋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광장에 놓이는 조형물은 다릅니다. 그것은 모두가 보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보고 싫어하는 사람도 보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매일 지나가면서 강제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심지어 그 공간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도 그 조형물을 통해 도시의 인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공공조형물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누구의 취향인가, 누구의 기억인가, 누구의 언어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은 그 의미에 동의했는가. 광화문 광장이 감사의 정원 논란도 결국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공간을 6.25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을 지리는 공간으로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참전 23개국을 상징하는 지상부 조형물 감사의 빛 23, 그리고 지하 미디어 체험 공간 프리덤 홀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조형물 높이는 6.25 전쟁을 상징하는 6.25m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도만 보면요, 감사와 보훈입니다. 하지만 시민 일부는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감사를 모았지만 누군가는 받들어 총을 모았습니다. 누군가는 국제 연대를 상징한다고 말했지만 누군가는 광화문 광장이 상징 질서 훼손을 보았습니다. 결국 문제는요, 무엇을 의도했는가만이 아닙니다. 그 형상이 시민에게 어떻게 읽혔는가, 그 장소가 그 메시지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절차가 충분히 공유되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핵심입니다.
공공조형물의 정치학은 세 층위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치의 정치학입니다. 같은 조형물도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전쟁 기념관에 놓이면 보훈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 농상 한글 상징 공간, 경복궁과 이어지는 도시축 가까이에 놓이면 다른 상징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형상의 정치학입니다. 제작자가 의도한 헌신이 시민에게는 군사주의적 자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의미는 제작자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의 눈과 감정 속에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셋째는 절차의 정치학입니다. 시민이 사전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조형물은 예술작품이 아니라 행정 권력의 흔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한글문화연대가 공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서울시민 504명 중 60.9%가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에 반대했고 82.3%는 사업 추진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가 모든 여론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공공간의 상징물을 둘러싼 시민 수기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았다는 점은 보여줍니다. 공공조형물은 완성된 뒤에야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이미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광화문 광장의 조형물 논란은요,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기념물과 공공조형물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먼저 워싱턴 DC의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현대 추모공간이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지만요, 처음부터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당시 예일대 학생이었던 미아 린이 설계했습니다. 두 개의 검은 화강암 벽이 얇은 V자 형태로 땅속에 들어가져 놓여 있고 그 벽에는 베트남전에서 사망했거나 실종된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이 벽이 지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방문자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감각을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름은 알파벳 순이 아니고요, 상실의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 승리가 아니라 상실을 함께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검은 화강암은 방문자의 얼굴을 비춥니다. 사람은 이름을 보는 동시에 자기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기억은 현재의 얼굴 위에 겹칩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초기에는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검은색, 땅속으로 내려가는 형태, 영적인 군인상의 부재는 일부 사람들에게 패배와 상처의 이미지로 읽혔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념물의 의도와 시민의 해석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작자는 애도와 성찰을 의도했지만 초기 수용자는 패배와 불편함은 읽을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감사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은 감사와 평화를 말했지만 일부 시민은 군사적 자세와 권위적 형상을 모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을 의도했는가가 아니라 그 형상이 시민에게 어떻게 읽혔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워싱턴 DC의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는 2004년에 공개되었고 미국 제2차 세계대전 세대의 복무와 희생을 기리는 국가적 기념물입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이 기념비가 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후방에서 기여한 시민들을 함께 기리는 공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성도 상징적입니다. 중앙에는 분수가 있고 그 주변에는 56개의 화강암 기둥이 둘러싸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당시 미국의 주와 영토 그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 대서양 전선과 태평양 전선을 상징하는 아치 구조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려야 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필요성에는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이 기념비는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관 사이 내셔널몰에 매우 민감한 상징축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대 측은 기념 자체보다 기존의 열린 경관과 역사적 시야축이 훼손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광화문 광장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논란도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부정하는 논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감사를 왜 광화문 광장의 중심부에서, 왜 이 형상으로, 왜 이 규모로, 왜 이 절차를 통해 말해야 했는가? 워싱턴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적 기념의 가치가 크다고 해서 장소의 문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가 클수록 장소 선택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베를린의 유럽 유대인 학살 추모비입니다. 이 추모비는 독일의 중앙 홀로코스트 추모 공간입니다. 공식 계단에 따르면요, 이곳은 2005년 5월 10일에 공식 개장했습니다. 피터 아이젠만이 설계한 지상부 스텔라 공간과 지하 정보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관광정보는 이 추모비가 2711개의 콘크리트 스텔라로 이루어져 있고 방문자가 모든 방향에서 들어가 높이가 다른 기둥 사이를 걸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공간의 힘은 설명보다는 경험에 있습니다. 사람은 기둥 사이를 걷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색 구조물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시야가 막히고 길이 좁아지고 몸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기억은 표지판이 아니라 걷는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이 추모비 역시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상부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역사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추상성은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형물이 너무 닫혀 있으면 시민들은 강요를 느낍니다. 반대로 너무 열려 있으면 시민들은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광화문 감사의 정원도 지상무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체험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장을 지나는 시민이 먼저 만나는 것은 지하의 설명이 아니고요, 지상에 서 있는 형상입니다. 따라서 지상부 형상 자체가 최소한의 의미를 스스로 전달해야 합니다. 설명은 나중에 붙일 수 있지만 첫 인상은 이미 공간 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독일에서 시작되어 유럽 여러 도시로 번진 슈톨퍼슈타인입니다. 슈톨퍼슈타인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살았던 집 앞 보도에 작은 황동 명패를 박아놓는 프로젝트입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요, 이 프로젝트는 현재 31개 유럽 국가 186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1만 6천 개 이상의 슈톨퍼슈타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분산형 기념물로도 설명됩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요, 기념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중앙 광장에 하나의 대형 조형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명패를 실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던 장소 앞에 둡니다.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그 이름과 마주칩니다. 기억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발 밑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것은 광화문 논란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억은 반드시 거대한 중앙광장에 모여야만 하는가? 감사는 반드시 대형 수직 조형물의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 어쩌면 더 강한 기억은 더 작고 분산된 방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참전국에 대한 감사도 광화문 중심부의 대형 조형물만이 아니라 도시 곳곳의 보행 동선, 학교 교육, 디지털 아카이브, 참전국 대사관 주변의 문화 프로그램, 전쟁 기념관과 연결된 시민 참여 프로젝트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슈톨퍼슈타인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념은 클수록 강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을수록 더 오래 마음이 남습니다. 오늘 이 4개 사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 기념비는 형상이 어떻게 읽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전 기념비는 장소 선택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베를린 홀로코스트 추모비는 추상 조형물의 힘과 위험을 보여줍니다. 슈톨퍼슈타인은 기억이 꼭 중앙광장에 집중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광화문 광장의 질문은 단순히 이 조형물이 멋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형상은 시민에게 어떻게 읽혔는가? 이 장소는 메시지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 설명 없이도 의미가 전달되는가? 그리고 이 기억은 정말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놓여야만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조형물의 정착입니다. 기념물은 과거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놓이는 방식은 언제나 현재의 권력을 드러냅니다. 도시의 기억은 크기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공의 기억이 됩니다. 광화문 광장 논쟁은 단순히 철거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이것으로 좁혀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형물이 서울이라는 도시 기억 체계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질 것인가를 다시 묻는 작업입니다. 유지한다면 해석 체계를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이 조형물이 왜 이 장소에 있는지, 시민들이 걸으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지상부 형상과 지하 미디어 공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전을 한다면요, 보훈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은 대체 장소와 대체 서사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보완하게 된다면요, 세종대왕, 한글, 궁궐추, 민주주의 광장이라는 기존 상징들과 충돌되지 않도록 경관, 동선, 언어, 조명, 디지털 콘텐츠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의 재해석 절차입니다. 공공조형물은 완공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공 이후에서야 비로소 시민의 해석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논란도 방어적 홍보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도시기억을 둘러싼 공론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보훈단체, 참전굿 관계자, 한글과 역사 전문가, 도시디자인 전문가, 광화문을 이용하는 시민, 그리고 도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사후평가와 재구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건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걸었던 길을 기억합니다. 잠시 멈춰섰던 자리를 기억합니다. 보았던 빛을 기억합니다.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조형물 앞에서 느꼈던 불편함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시조형물은 단순히 무엇을 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께 기억할 것인지, 그 기억을 누구의 언어로 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논란은요, 하나의 조형물을 넘어서 도시와 시민과의 관계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광장은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기억이 머물고 서로 다른 감정이 지나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공간, 그런 곳이 진짜 살아있는 도시의 광장일 것입니다. 조형물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가 남기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장을 함께 읽고 함께 고치고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광화문 광장의 이 조형물을 어떤 문장으로 읽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공간, 사람, 익숙한 장면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